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 개최된 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 기금금리를 기존 2에서 2.25%에서 1.75에서 2%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금리를 인하했으며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경기 하강 국면을 전제로 폭넓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경제가 하강하면 더욱더 폭넓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은 또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3%, S&P 500 지수는 0.0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은 환호하지도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거의 움직임 없이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도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기조 이어갔었죠.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은 바로 기관 투자자입니다. 연기금들 꾸준히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7월 만에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207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는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4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어제 정부가 컨텐츠 육성 의지를 나타내면서 관련된 종목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FOMC 회의 내용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요, 사우디가 간밤에 석유시설 공격에 대한 미사일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배후로 이란을 지목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격 진원으로 이란을 지목한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코스피가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급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함께 시장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주가 이틀 연속 강합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급락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투자 의견 전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난을 했습니다. 파월과 연준이 또 실패를 했다. 배짱도 비전도 없다라며 맹비난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FOMC 결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롬 파월 의장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그 FOMC 관련돼서 지난 7월달 이후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즉 두 번에 이어서 연이어 내렸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FOMC가 두 번 남았습니다. 잠깐 그 미국의 FOMC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앞으로 두 번 남았지만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징들이 올해 들어서는 과거에는 제니 앨런장 같은 경우에는 36912 즉 1년에 4번만 이 프레스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각 8번 각각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기준금리는 인하로 결정이 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옥토버, 디셈버 두 번 남았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이 두 번 중에 과연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평가가 있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월달과 이번 달이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이번에 FOMC의 기본 내용을 보시면 여전히 그 노동시장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적절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달 이후에 9월달에 이렇게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프레스의 어떤 주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9월달 관련된 기본 특징은 경기 확장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내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때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건 앞으로 가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내릴 그런 어떤 시그널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 이걸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하든 동결하든 연준 위원들 소위 그 폴 즉 투표를 하는데 10명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들은 통상 이렇게 페이퍼가 나오면 아래 하단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명 가운데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이팅 폴이라고 그러면 찬성 인원을 얘기하고 있죠. 눈에 띄는 것들은 보이팅 어게인스트 즉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제임스 벌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에서 1.75를 얘기하고 있는데 1.5에서 1.75는 뭐냐면 결국 이번에 0.25%포인트 내렸지만 제임스 벌러드라는 그 연준은 그러지 말고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즉 더블샷으로 지금보다 많이 더 내리자 그런 어떤 강하게 나왔던 인물이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인물은 에스터 조지라는 인물 그리고 에릭 로젠 그린이라는 인물들은 그러지 말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반대했던 인물을 세 인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2014년 12월 달 이후에 이렇게 동결하든 인하하든 만장일치가 안 되고 3명이나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반대했던 인물이 늘어났다는 걸 보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눈에 띈 것도 또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했다. 그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는 좋아지고 있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페이퍼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GDP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준 그러니까 지난 준 어떻게 보면 지난 7월달 데이터에는 2019년도 미국의 GDP가 2.1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데이터는 뭐가 나왔죠? 2.2입니다. 즉 지난 7월달에는 2.1 예상하고 있고 오늘 2.2가 나왔다는 걸 보면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단정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상당히 제롬 파월 의장을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나온 시점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FOMC가 기준금리 인하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트위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였다고 볼 수 있고요. 거칠은 표현이
배짱이 없다. 상당히 좀 비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굴 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롬, 즉 제이 좀 친근한 표현인데 제이 파월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한테 너희들은 배짱이 없어. 그리고 센스도 없어. 비전도 없어. 그리고 상당히 테러블 커뮤니 어떻게 보면 소통하지 못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0.5%포인트가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 유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0.5%포인트를 인하를 기대했는데 막상 0.25%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하적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에 7월에 이어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두 번째 했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련돼서 기준금리 인하에 3명이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연준 관련된 부정적 코멘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열릴 두 번에 어떻게 보면 FOMC 때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경기 상황이 과연 좋은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제시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연준 발표는 시장 기대를 악화시켰지만 이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WTI입니다.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WTI는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CNBC 방송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 보복이 아니라 이 제재를 언급한 것이 유가 진정의 배경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된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무엇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당히 그 미국이 증시가 혼조세를 좀 모습 보였죠. 아신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기준금리 내리는 그런 부분을 좀 시그널을 정확하게 못 줬기 때문에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을 보면 결국 앞으로 두 번 남은 FOMC 때 어떤 방향을 갈지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반응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어떤 페이퍼에 대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그런 부분들을 잠시 후 말씀드려보겠지만 이 한 그 회사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페덱스라고 좀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DHL 넘어서 해외에 상당히 이렇게 소위 딜리버리 하는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약 12.9%까지 급락했습니다. 뭐 장중한 때 급락이 상당히 좀 148달러까지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페덱스가 왜 이렇게 급락했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페덱스의 어떤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1971년에 창립된 그러니까 약 50년 정도 된 상당히 좀 막강한 어떤 페덱스라고 좀 말씀 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의 주가가 150달러 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페덱스가 이렇게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 즉 아마존이 앞으로 나는 페덱스하고 이제는 딜리버리 소위 택배라는 표현은 좀 작은 표현이지만 너희하고는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좀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1971년에 창립한 페덱스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얼마죠? 아마존은 올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00달러를 넘어섰고 있고 이 시각 현재도 1,800달러인데 우리가 통상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즉 어떻게 시장에 들어온 지 23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50년 이상 된 회사가 23년밖에 안 되는 회사에 상당히 휘둘리고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 유통업 중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마존 비롯해서 소위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페덱스의 어떤 주가의 급락은 아무래도 아마존이 앞으로는 너희와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부정적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유통업종이 좀 약세한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도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수입 국가랍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돼서 우리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비탄력적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유가에 대한 방향성 상당히 좀 일시적인 충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흐름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유가가 이틀치 하락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넘어서 한국 소위 아시아권은 상당히 충격적이겠지만 눈에 띈 것들은 유가가 상당히 미국 증시의 큰 이벤트인데요. 큰 이벤트 관련돼서 일단은 좀 진정세가 들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끝난 그 뉴욕 증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려는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의 제다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
석유 시설은 이란이 공격했고 이것은 전쟁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간밤에요. 사우디는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미사일 파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뭐 예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요. 예상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 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그 예멘에서 공격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바라본 시각은 예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멘 뒤에 있는 즉 이란이 어떻게든 상당히 좀 시장을 좀 혼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판단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관련된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 유가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앞서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가 상당히 급등, 급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어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약 배럴당 58달러 전후로서 멈췄다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근 들어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던 기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세계 공장인 어떻게 보면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다른 이벤트 즉 어떻게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즉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 관련돼서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이번에 이면에는 결국 이란이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그 트위터의 주된 내용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특징들을 보면 여전히 결국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폭격 관련돼서 이란이 어떻게든 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판단들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번 이슈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CNN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이 이란 기지에서 공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앞서서 몇몇 페이퍼를 보면 이번에 그 소위 드론발 공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인지 특정이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미국 측은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란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주요된 공장의 어떤 폭격 이후에 저런 모습 속에서 저는 하루에 상당히 유가가 급락했지만 그 후에는 상당히 다시 한번 진정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원유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사우디 바라볼 때는 9월달 빠르면 9월달 이후에 원유가 정상화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발의 상당히 악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발 악재가 얼마나 커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실무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단 좀 특징적인 것은요. 중국이 이 실무급 무역 협상단의 대표를 금융통으로 교체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의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협상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벤트가 커지고 있죠. 아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의 협상의 어떤 레코드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미국의 어떤 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올해 한 6월 정도 됐죠. 그때 무누친 미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9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잘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미국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런 어떤 무역 전쟁을 상당히 좀 그 칼날 끝에 공격 즉 벼랑 끝 전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단이나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 들어오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또 다른 이벤트가 중동발 리스크를 오늘부터 넘어섰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이 좀 둔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상하이 어떤 리뷰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계속 일어섰지만 중요한 것은 2019년도 이후에는 중국 상하이 증시가 오히려 상승의 모습으로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2019년도 여전히 변한 건 무역 전쟁 관련돼서 변한 건 없지만 중국 상하이 증시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여전히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를 상당히 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19년도 1월달, 그러니까 올 초에는 2,400선, 그리고 4월달에는 3,2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후의 모습들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중국이 결국 위안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작 가능성 이런 좀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위안화 관련된 상당히 좀 코멘트가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8월달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통상 우리가 그 1달러당 그 7위안을 갔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중국이 위안화를 강제적으로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결국 상당히 미국을 향해서 수출을 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8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1달러당 7위안을 좀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위안화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달러당 7위안 넘어서는 것들을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이 좀 용인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 들어오겠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위안화 시각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만큼 중국의 어떤 그 제품의 관세를 1% 부과하게 된다면 반대적으로 중국은 위안화를 1% 내려서 미국과 어떤 수출의 어떤 상계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미국과 중국이 또 다른 무역 협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협상이 되던 협상이 결렬되던 이것은 이제 글로벌 관련돼서 큰 이슈는 아니다. 즉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벌써 이제 9월 19일, 9월 달도 벌써 중순을 넘어서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죠. 화요일하고 목요일.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 하는 옛 시인들의 문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 너무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서울경제 TV의 이 센 방송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나면요 일주일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9월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의 바람, 상승과 하락의 바람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강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앞서서도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식을 좀 더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시작하기 앞서 한 말씀 드리는 거.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장기간 동안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참 언어의 원칙, 하나의 그 매매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항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공 투자의 제1원칙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정한 매매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수익을 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고요. 항상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면 주식시장이 빠지고 내가 매도하면 주식시장이 뜬다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한 매매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시장의 변동에, 시장의 어떤 눈속임에 당하지 않은 첩경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한 매매 원칙을 수정하기 전까지 원칙을 정했다면 그 원칙을 그대로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시장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7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특히나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우상향 곡선 계속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네, 추석 연휴 참 조상님한테 그 차례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모처럼 국내 시장이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거래일로 보면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어제까지. 이것은 지난 7월 25일 이후에 약 2달여 만에 발생한 일인데요. 과거 연초에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최대의 연속 상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실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모두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 항상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공존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악재성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이 상승하게 되면 악재성 재료는 슬그머니 등 뒤로 숨어버립니다.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할 때는 그렇죠.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웬만한 악재는 통과시켜버리고 갑니다.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호재성 재료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그마한 악재성 재료가 시장을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주식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호전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코스닥 시장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645포인트를 어제 돌파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역시 2070포인트를 돌파해줌으로써 이제는 21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한층 더 높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865억 원, 외국인 투자가들은 811억 원 매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국내 시장의 경우는요. 오늘 FOMC 회의에서 0.25% 금리를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코멘트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FOMC 이후에 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외상 변수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께서 추석 전에 말씀하셨던 하단까지는 시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돼지 열병 관련 테마가 이틀 연속 강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가 하루 만에 급락한 종목들도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이 시간 속에서 긴급하게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라고 하나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와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해서 돼지열병이 발병됐다는 그 테마 뉴스가 나오면 하루 바짝 상승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제 짝에서 보니까 지금은 상한가폭이 30%입니다. 그렇죠. 이틀 상승하면 60%입니다. 절반 이상이 상승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옵니다. 어제 장에서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틀 만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종목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짐으로써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오늘도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 설사 최우량주라 하더라도 어제 연속 이틀 상한가를 친 대표적인 종목이 이글벳이라는 약품주죠. 방역. 근데 이 이글벳도 오늘 상승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 열병 관련주는 중국에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그리고 그 기간도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과 농가에서도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실현하는 가능성이 높고 순간적으로 빠른 순환매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오늘부터는 3일째입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3일 연속 급등을 하면은 그렇죠. 한 차례 눌림목의 과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처음에 파주부터 시작됐던 열병이 이제 연천까지 확산되고요. 이거 한강 이북 경기 북부 경기권에서 지금 촌내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 또한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든지 사료 그리고 대체육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단기성 매매로 인해서 크게 출렁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초보 투자분들께서는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도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팜스토리라든지 동우팜, 팜투테이블이라든지 코미팜, 한일 사료 같은 종목군들은 어제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글벳을 연속 이틀 상한가를 실현했고요. CT바이오라든지 체시스, 제일바리오, 대성미생물, 고려시메트, 파루 같은 이 치료약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고요. 또 사료에서는 한일 사료는 어제 하락으로 반전됐습니다만 우성사료라든지 현대사료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제체육에서 하림과 마니커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로서 상승을 실현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연속 상승했다는 추격 매매라든지 뇌동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체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장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종합지수가 어제 코스피가 2070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1차적인 목표치를 2100포인트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루만 상승해서 이제 1차 제가 제시했던 목표치에 근접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차 목표치에 근접했다 하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할 따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승지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게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만 상승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21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 그것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추석 연휴 이전에도 이제 시장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한번 매도할 시점이 됐습니다 하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도 체크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환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판단을 하는 여러 개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모든 것을 반영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원달러 환율 동향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 60전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폭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변동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1191원 30전 118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1190원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70원 이하로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저는 원달러 환율 동향이 1150원을 축을 해서 플러스 20원, 그러니까 하단으로는 1130원, 상단으로는 1170원 요 사이에서만 하루에 5원 이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폭으로 환율 시장이 움직인다면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0.25%, 25 베이스 포인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5%, 우리나라 금리가 1.5입니다. 우리나라 금리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다음 파월 의장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FOMC 위원은 총 17분입니다. 17분 중에서 7분은 찬성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그러나 5분은 동결해야 된다고 하고 또 5분은 상승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OMC 의원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근데 이 FOMC 회의가 참 재밌습니다. 17분의 의원인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은 10명에 불과합니다. 7분은 둘러리예요. 구경만 하고. 그러니까 10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 10명 중에서도 3분이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을 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때 미국이 급락했습니다. 수직하는 급락을 보였다가 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시장 경기와 능동적으로 추가 인하를 하게 될 정도가 되면 인하하겠다는 멘트가 나오자 뉴욕 증시가 다우는 상승 반전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낙폭을 현격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시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악재성 재료가 호재성 재료를 넘어서는 하향하는 악재성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호재성 재료가 그 악재성 재료를 덮으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뉴욕 증시에서도 검증이 되고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체크할 사항은 거의 없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번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컨트리 리스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죠. 이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근데 요즘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인 블룸버그에서 사설을 썼다고 하죠.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주식시장의 아킬레스건이다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주. 제가 업종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이다 하는 말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는데 제약과 바이오 업종 투자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크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향후 향방을 할 수 있는 헬릭스미스의 3상 임상 결과 발표가 다음 주입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업종의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헬릭스미스의 3상 임상 발표 결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을 국내 증시는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 돼지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오늘까지 3일 연속 급등을 보인다면 역시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출렁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은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고점에서 한번 매도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추세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매수하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테마주를 발빠르게 갈아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라든지 IT, 전기차 이외에도 조선, 화학, 철강,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건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이미 지난 화일정에서도 종목별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별 종목의 경우는 당일 상승률이 20% 이상, 20% 이상.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는 10% 이상 급등한다면은 한번 고점에서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 편입 비중을 50% 이상, 현금보다 주식을 더 많게 유지한다는 전략이 가능하다.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면 저 저희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왜? 내일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한번 눌림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을 이용해서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겠고, 그 대상 종목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은 업종 대표주로 모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FMC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0월에 금리 인하 여부는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상황은 다시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이어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하다 못해 쌀쌀합니다. 서울과 전주의 아침 기온 13도, 춘천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5, 6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4도, 전주 27도로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내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은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다소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인천과 대전 14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춘천 24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울진은 낮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4도, 대구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27도, 대구와 제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은 서해가 최고 4m, 동해와 남해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북상하는 열대 저하부의 영향으로 내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충청 이남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